네, 안녕하십니까. 네, 139회 해설 강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분석표 받으셨죠? 네, 분석표 보고 1교시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준비하셨으면은 1교시가 그렇게 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떠한 수치를 집어넣으면은 점수를 플러스를 몇 점을 줄 건지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하는 거고. 네. 어쨌거나 같이 저랑 10to10과 같이 최종 모의고사까지 같이 가셨으면은 충분히 10개는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공부 시간이 짧았어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문제 선택을 두 문제가 가장 적게 하셨는데요. 요 하이브리드라고, 그리고 요 내화 강제만 문제 선택이 가장 적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한 결과. 그러나 그 문제 자체도 사실은 마지막 10문제를 선택하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네. 왜? 내화 강제는 내화의 강한 강제겠고요. 그리고 이게 PC인데, 프리캐스트 PC인데 어차피 접합을 한다 하니 우리가 PC의 접합을 우리가 풀어나가도 충분히 마지막 10번째 문제였어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13문제를 못 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1교시는. 네. 10문제 다 기출문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예상문제 제가 같이 해드린 거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불변이니까. 요거 다 예상문제, 제가 예상문제 풀이 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상문제 때. 풀이 이제 그 안에 예상문제에서 10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10to10, 3일 동안 10to10 실시했습니다. 네, 10to10 실시하고, 10to10 문제에서 제가 나왔다고 한 문제들이 6문제인데, 그중 3문제가 이제 용어에 있던 요 문제, 제가 강조했었죠. 1번 문제 출제됐고, 그리고 시스템 비기가 근래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동바리에 또 꽂히다 보니, 또 거푸집이 워낙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다 보니 제가 이제 동바리를 또 한번 10to10에서 또 문제를 냈었고, 그리고 이 임팩트볼은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네, 임팩트볼은 20년도에 이제 임팩트볼로 개정될 것이다. 이제 20년 제가 이제 중반에 이제 22년 초에 이제 발표한다고 이제 나왔던 게 임팩트볼이 그때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백머신을 시작할 때 약 중간에 임팩트볼을 실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머신에 밀려서 임팩트볼이 사라졌다가 이제 국제 공인을 취득해서 우리가 이제 임팩트볼이 이번 회차에 이제 사후 확인 제도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임팩트볼을 또 10to10에서 또 문제를 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제가 이제 풀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수치를 더 넣어서 어떠한 위치서부터 높이서부터 뭐 다양한 방안으로 제가 접근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걸 다 작성들 다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보시면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죠. 예, 이때도 제가 이런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또 풀렸고, 그리고 시스템 동발이 또 제가 같이 풀어봤고요. 그리고 물가 변동, 또 가서 또 말씀드릴 건데, 물가 변동이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도 용어로 제가 같이 풀리고, 설계 변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서술로 설계 변경을 같이 또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같이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들이 다수 이게 출제돼서 상당히 저도 이제 좀 놀랐다. 다른 것들뿐만 아니라 이 임팩트볼 자체는 제가 이제 예상 문제도 올려놔 있고, 이 문제를 이번 회차에 이렇게 풀렸는데, 이게 자체가 이렇게 임팩트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출제가 돼서 저도 이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 문제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답안 작성할 때 했던 문제다. 우리 이제 과제물. 지금 여기 이제 3개월 과정이 이제 가장 많으실 텐데요. 3개월 과정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이제 과제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답안을 보면서 한번 그 1교시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의 플러시 아웃과 베이크 아웃. 네. 자, 이 문제가 지금 저랑 같이 모의 2를 하시는 분들한테 OT 시간에 보여드리는 이런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121회 때 그 출제된 이 문제인데, 그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왔냐? 플러시아웃과 베이크아웃의 실시 방법과 기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합격하신 소장님이 26점을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크아웃은 원래 이제 기출 문제였고 이제 플러시아웃이 첫 출제 같이 이제 출제된 거거든요. 그때 26점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맞은 점수보다 한 10점 이상 높은 완전히 고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표준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 모의 2에서 지금 이 문제는 플러시아웃, 베이크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따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 네, 포괄적인 문제고 121에 나왔던 문제는 이제 찍힌 문제라고 우리 학원에서 말하는 찍힌 문제였어요. 그거는 정의가 필요 없는 거고 실시 방법과 기준을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수치까지. 그래서 26점. 그래서 제가 모의 2 때 OT 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이런 그 모범 답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용어 책에는 이제 플러시아웃과 베이크아웃 돼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떠한 그 풀어나가는데 어떠한 그 용어를 풀어나가는데 대제목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는 물어본 이런 질문에 대한 정의를 작성해주고 그거에 대한 개념도를 이제 적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 찍힌 문제랑 문제를 풀어나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베이크아웃 정의, 베이크아웃 실시 방법과 기준, 3 플러시아웃의 정의, 플러시아웃의 실시 방법과 기준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포괄적인 문제는 대제목을 잡고 1번 베이크아웃이란 2번 플러시아웃이란 그리고 두 개에 대한 개념들을 작성하고 두 개에 대한 특징과 어떠한 방법론을 이렇게 적어줘도 괜찮을 것이고요. 자, 베이크아웃. 자, 정의 보시면은 온도를 상승시켜서 VOC 물질을 배출, 일시적으로 증가, 환기를 통해 제거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수치, 제가 그 밑에 보시면 이게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있는 수치예요. 네. 실내 온도 상승 30에서 35도인데 우리가 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이 별표에 보시면은 33에서 38도씨. 저는 이게 33에서 38도씨로 제가 이제 해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8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암기를 하라고 38시간에서 8시간 같이 암기해 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환기는 2시간, 그리고 3회 이상 반복.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암기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이제 그 10to10에서도 풀렸고, 최종 실전 그 모의고사에서 제가 풀렸습니다. 네. 물론 전회차에서도 모의고사에서 이제 풀렸었죠. 네. 그리고 플러시아웃은 환기 설비를 이용해서 외부 공기를 대량 유입, 그리고 실내 공기를 오염된 공기를 이런 배출하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수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6도씨 이상, 그리고 60% 이하. 여기서 제가 6자를 같이 묶어서 암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해배당 이런 400루베의 공기량이 들어와야 된다. 네. 이거를 지금 뭐 저랑 같이 최종까지 가신 분들은 거의 다 쓰셨습니다. 그냥 이 수치까지 다 모두. 네. 같이 문제풀이를 2번 다 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밑에 이런 글을 쓰는 것보다 제가 그 실내 공기질 그 관리법에 있는 그 측정 있잖아요. 우리가 실내 공기질 기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레스텐, 포르말데히드. 그거 암기돼 있으면 그거 적을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자체 입주 7일 전에 우리가 지자체 보고하고,
그리고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는 것까지 제가 적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 풀 때는 거기까지 제가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거기까지가 다 작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플러시아웃과 베이크아웃 정도는 우리가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정확하게 수치를 작성하지 못해도 충분히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제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과연 들어갔을 때 몇 점의 차이가 있는지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채점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점수가 나와 봐야지 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네, 기출문제죠. 115회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고, 자, 점성토죠. 점성토의 함수량의 변화에 따른 일단 한계치를 말하는 것이죠. 한계치. 그 한계치는 수축 한계, 소성 한계, 액성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2번의 그래프 그려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축 한계, 그 3번에 보시면 수축 한계, 소성 한계, 액성 한계. 네. 함수량을 감소해도 흑의 부피가 감소되지 않는 수축 한계와 파괴 없이 변형시킬 수 있는 최소 함수비의 소성 한계와 외력에 저항했을 때는 제로가 되는 최소의 함수비까지 적어주고, 자, 4번의 소성지수는 우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소성지수가 이제 대제목으로 봐도 되겠고요. 네. 그래서 소성지수는 이런 액성 한계, 소성 한계를 뺐을 때, 그 소성 상태에 있는 이런 물의 범위로 소성 상태가 클수록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토목에 되메우기 할 때 이런 흙의 공학적 성질을 판정하는 지표가 요 소성 지수다. 그러니까 토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요 소성 지수. 예. 이번에 제가 자주 풀리던 문제인데 이번에 모의고사에 한번 걸르니까 또 이거 나왔네요. 예. 흙의 영경도 115회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도 하신 분들은 다 여기까지 다 작성 가능한 문제입니다. 네. 자, 문제 3번. 네. 락볼트. 네. 락볼트도 미기출입니다. 이건 미기출인데 제가 예상 문제에 있습니다. 예상 문제 풀이할 때 예상 문제 해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예상 문제에 있는 좀 추가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기술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제 추가된 것들을 제가 이제 집어넣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 락볼트가. 락볼트 1번 보시면은, 이런 그, 첫째 줄에 보시면 안반의 전리, 어떠한 역학적 불연성면, 네, 발생하는 안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집안을 안정화하는 뭐 공법이다. 뭐 요 정도 쓰시면 뭐 정의에 거좀 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볼트에 대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그 용어의 기출 문제에 보시면은 그 슬러리월의 카운트월에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락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운트월 문제를 제가 이제 풀렸는데, 그래서 그 락볼트를 슬러리월을 그려주면서 카운터를 하면서 그 락볼트 그려줘도 되는 거겠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뭐 대제목에 구조적 주요 작용, 락볼트 시공 순서, 락볼트 시공시 유의사항 돼 있는데, 자, 어차피 락볼트 시공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이 시공 순서는 어떤 시공 순서랑 같느냐? 뭐 소일 네일링이나 뭐 어스 앙카나 뭐 다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어차피 시공 순서. 그럼 시공 순서가 비슷하니 시공시 주의사항도 어차피 똑같다. 네, 시공시 주의사항도. 그러니까 락볼트의 개념은 우리가 이 종로에서 우리가 그 공부가 기본 개념이 락볼트가 뭔지만 알면 우리가 나머지 10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네. 락볼트 모든 분들이 다 작성할 수 있는 문제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자, 많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문제 중 한 문제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하이브리드 접합. 네. 자, PC입니다. 네. PC에 접합을 하는 거니, 네. 그 정의해 보시면은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부재를 현장에서 이런 그 스틸 그리고 이런 철근 그리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와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접합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접합이라는 게 우리 PC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접합의 그림을 그려줘도 전혀 다 무방하다. 예. 하프 PC 슬랍의 그런 접합의 개념을 그려줘도 무방하고 모든 PC의 접합을 그려줘도 다 무방한 이런 문제가 되겠다. 이번에 시공도 그려줘도 무방한 거죠. 예, 접합. 그럼 그 접합부에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접합부에 대한 하자, 접합부에 대한 특징, 습식, 건식으로 가도 되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거는 그 PC에 있는 이런 접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그럼 뭐 이거 한 페이지 채우는 거는 뭐 별거 아니죠. 이것도.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문제. 이게 뭐지 할 수가 있지만 마지막 10번째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 접합의 문제는 누구나 다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죠? 89회 이제 출제 문제인데, 자,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모의 1에서 분리딩을 문제를 같이 풀었습니다. 네, 분리딩은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랑 서술로 계속 출제되는 문제니까요. 자, 분리딩을 풀면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고. 자, 그래서 지금 2번으로 가 있는데 저 같으면 이제 레이턴스 여기서 물어본 건 레이턴스이기 때문에 자, 레이턴스란 네, 분리딩 현상에 의해서 네, 물이 발생, 워터 게인이죠. 네, 물이 증발해 버리고 남은 미세한 찌꺼기를 말한다라고 적으면서 그리고 분리딩은 재료 분리 현상으로 비중차에 의해서 무거운 골재, 시멘트는 가라앉고 물과 미세 물질은 상승하는 현상까지 해서 분리딩까지 같이 언급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분리딩 이것도 요거 장판지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분리딩. 그래서 분리딩, 워터 게인, 레이턴스는 한 몸이다. 똑같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레이턴스에 대한 피해, 당연히 분리딩 그림 그려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리딩에 대한 그 원인, 그리고 분리딩, 레이턴스죠. 레이턴스에 대한 원인, 레이턴스에 대한 대책, 또 분리딩과 같은 맥락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 1에서 이거 문제 풀이를 할 때, 요게 대책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됨비빔이 있거든요. 됨비빔. 예. 됨비빔. 그러니까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됨비빔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풀어봤냐면 소성 수축 균열을 같이 풀었습니다. 소성 수축 균열. 네. 소성 수축 균열, 분리딩 수보다 수분의 증발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하는 이런 그 미경화 콘크리트 균열로 됨비빔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거기는 됨비빔이 원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 이렇게 이제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블리딩 레이턴스에서는 됨비빔이 대책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밑에 또 한 칸 또 남으면은 뭐 블리딩도 언급해주고 또 워터게인도 같이 나와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겠죠. 네. 자, 모든 분들이 다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필러 동발입니다. 자, 필러 동발이 이게 예전에는 사실 기출문제였어요. 근데 그때는 필러 동발이가 아니라 71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여기 그 해설에 있듯이 우리가 아마 용어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동발이 바꾸어 세우기. 네, 이렇게 갖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필러 동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작성하면서 쓰면 되는 문제인데 요걸 못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네. 자, 보시면 그 2번에 보시면은 자, 타서로 일정 강도가 확보될 때까지 남겨두는 임시 받침 철물로 임시 받침 기둥으로 이런 슬라브, 특히 슬라브죠. 예, 처짐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자,
지금 그 뭐 3계층하고 2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이것도 개정됐어요. 타설층 포함 3계층 이렇게 이제 이것도 개정돼 있거든요. 네. 혼란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타설층 포함 3계층 설치하는 부재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동계에는 4계층도 합니다. 동계에는 현장마다 틀립니다. 예, 동계에는 우리가 4계층도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죠. 뭐 3계층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네. 그럼 이 정도 그렸으면 뭐 여기서 뭐 구조적 역할, 서포트 설치 시 유의사항 이거 못 쓰겠습니까? 그럼 이제 뒤에 또 문제가 나왔는데 뒤에 이제 존치기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필러스 그 동바리가 제가 어디 그 장판지 시간에 뭐 할 때 이게 나왔었죠? 장판지 시간에 존치기간에서 나왔잖아요. 존치기간. 우리는 다층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다층과 단층과 다층에서 필러 동바리 구조가 있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단 최소 강도 14메가파스칼 이상 해서 존치기간 나올 때 무조건 작성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뭐 적어? 존치기간 적어주면 되는 거죠. 뭐 존치기간. 이 안에 있는 건데. 예. 시방 안에 있잖아요. 존치기간이. 그래서 필러 동바리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은 문제 같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런데도 못 적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예. 못 적으시는 분들이 많다. 충분히 10문제가 다 됩니다. 요거 작성 안 해도. 예. 요거 작성 안 해도 충분히 다 된다. 자, 그래서 필러 동바리가 나오고, 네, 지금 뭐 거푸집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철콘이 9개인데, 지금 철콘 강조하잖아요. 제가 거푸집 제가 장판지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 거푸집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네. 이번 또 어마어마합니다. 거푸집 문제가. 예. 자, 필러 동바리 문제 다음 문제가 또 시스템 동바리. 네. 엄청납니다. 지금. 문제가. 네. 이 거푸집 문제가 엄청납니다. 네. 자, 우리가 시스템 동바리도 사실은 이게 단독 문제는 91회지만, 시스템 동바리가 서술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네, 서술 문제. 네, 바로 그 서술 문제도 133회에도 이제 그 시스템 동바리가 이제 출제가 되어 있는데, 서술 문제에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동바리를 모의 1에서도 풀리고, 모의 2에서도 풀리고, 자꾸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또, 네,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0to10에서도 같이 또 풀리고, 자, 그리고 시스템 비계도 같이 또 풀어봤고요. 왜냐면 또 시스템 비계 자꾸 혼돈되지 말라고 해도 시스템 비계를 풀다가 거기다 막 그 유해도 막 그려놓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혼돈되지 말라고. 네. 자, 정해보시면은 다 수직재, 수평재, 가세, 유해드, 잭베이스로 이루어진 동발이다. 그래서 공장 생산, 현장에서 설치하는 거죠. 뭐 그림, 뭐 어떤 그림을 그려줘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그 위에 정의에 있는 수직, 수평, 가세, 그리고 잭베이스, 유헤드까지도 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특징 간단하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고, 자, 시공식 유의사항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장판지에 나온 이런 기준 같은 거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1번에 보시면은 서로 직교 설치한 거 당연하겠죠. 2번에 항상 강조하는 이런 높이는 단변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뭐 시방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꾸 자, 이런 거를 적어주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둘러대서 적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적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수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작성을 했고, 그리고 잭베이스 이것도 뭐야? 3분의 1 이상 물린 깊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적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유헤드 고정해야 된다라는 단어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건 단어는. 예. 그래서 유해도 고정은 요즘 다 그 기성품에서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기성품에서 다 유해드 고정품을 사용한다. 그리고 비교표 또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예. 강간 동발이랑 또 비교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작성했습니다. 네. 자, 문제 8번. 선택을 가장 적게 한 또 하나의 문제 8번. 네. 건축구조용 내화 강제.
내화 강제니까 당연히 내화에 강한 강제겠죠.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정의 보시면은 화재 발생 시 1번에 강도 저하를 지연시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강제다. 뭐 요 정도 다 유추 못 하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유추하죠. 네. 그러면 그 강제에 대한 어떠한 특징, 어떠한 뭐 시공시 주의사항, 어떠한 일반 강제랑 또 비교해서 요 정도도 우리가 한 페이지 작성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네. 그래서 선택이 가장 적은 문제 중에 또 하나였다. 이 내화 강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강조한 그 9번 임팩트볼입니다. 임팩트볼. 자, 이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임팩트볼.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모의 2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봤고, 자, 그리고 10 to 10에서 또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수치가 빠졌는데 수치가 2.5kg. 이거 장판지 시간에 제가 해드렸죠. 네, 2.5kg의 배구공 크기만한 고무공을 몇 메타에서 1m에서 낙하시키는 중량 충격음 시험이다. 정도는 무조건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이번에 그리고 그림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림. 자, 그림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뭐 단면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평면도 그릴 수 있고. 자,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 자, 낙하를 시킨다는 거죠. 그럼 뭐 그림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죠. 1m에서. 그리고 요거는 2.5kg의 고무공으로 낙하시킨다. 그럼 그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측정기가 바로 밑에 있더라는 거죠. 요 높이가 제가 몇 메다라고 그랬어요? 몇 메다? 1.2m. 측정원이 1.2m라고 그랬죠. 그죠? 예. 이거 다 제가 해드렸습니다. 모의고사 때. 그래서 요거 평면을 그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면. 네. 평면을 그리고 가운데 한 개 지점과 그리고 4개 지점을 시험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4개 지점에서 이 거리는 제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얼마? 0.75m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84평 이제 기준이라고 그랬고, 0.5m라는 게 자꾸 나오는데 0.5m는 바닥 면적 (14제곱미터) 미만은 간격을 0.5m로 해줘야 된다라고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네, 모의고사 할 때도. 네. 자, 그러면 이 위에 또 우리가 작성해 줄 게 있습니다. 그럼 또 뭐 있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후 확인제도. 사후 확인제도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언제서부터죠? 22년 8월 4일 이후 사용 승인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 병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전 인정제도와 지금 같이 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네. 우르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 확인제도. 그럼 사후 확인제도 밑에다 적어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적어줄 수 있겠습니까? 등급 기준 제가 다 암기시켰잖아요. 등급 기준 적어주는 거죠, 뭐. 등급 기준. 49에서 40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다 적어줄 수 있겠고. 그럼 저랑 같이 그 10 to 10이나 모의고사를 같이 하신 분은 뭐 적으라고 그랬어요? 보안시공. 그렇죠. 요거 적으라고 그랬죠. 보안시공. 네. 요게 언제 나왔어요? 136회 25점. 예, 보안시공. LH에서 발표한 24년
8월달인가요? 하여튼 24년에 발표한 보안시공이 있습니다. 요거 문제 나왔어요. 서술 문제. 요거 적으라고 그랬죠. 예. 요거 다 가르쳐 드렸어요. 6가지. 예. 그 우리 복귀 답안 보시면 요 6가지 다 적으신 소장님이 합격했는데 몇 점 맞으신 줄 알아요? 56점. 그 서술 문제. 56점 맞아서 합격했어요. 그 6가지. 요거 제가 층간소음 나오면 이 보안시공 무조건 적으라고 했거든요. 왜? 우리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보안시공 6가지. 뭐 있었죠? 자, 흡음 보강.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흡음 보강. 흡음 보강은 뭐야? 흡음재를 보강한다. 흡음재. 경량 천정틀 위에 흡음재를 보강한다라는 거예요. 흡음 보강. 흡음 보강 2가 또 있습니다. 요거 다 제가 모의고사 때 다 해드렸어요. 흡음재에 그 위에 또 타공판을 또 올려놓는다. 힘들겠죠? 이론상의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흡음 보강이 2개, 타공판. 그 다음에 3번째, 차음 보강한다. 요거 알면 그림 그리는 건 간단하거든요. 네. 차음 보강은 뭐야? 요거는 석고 투피. 차음 보강이다. 다음 4번째, 흡차음 보강이다. 요거는 흡음재 요거 석고 투피. 그리고 5번째는 달대 저감 천정틀. 달대를 저감하는 거예요. 충격원을 없애기 위해서. 달대 저감 천정틀. 이게 이제 흡음재까지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고성능 바닥재. 교체하는 거죠. 고성능 바닥재. 4.57에는 고성능 바닥재로 교체한다까지 요거 적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요거 제가 다 모의고사 때 해드렸단 말이죠. 작성하라고.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 나오면 무조건 작성해줘야 된다. 네. 왜? 우리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네. 서술 문제. 네. 자, 그래서 이런 등급 기준, 뭐 사후 확인제도, 이런 보안 시공 이 정도까지 요 임팩트볼에 같이 집어넣었으면 뭐 충분하다. 네. 한 페이지 작성하는 거는. 네. 그래서 임팩트볼을 제가 많은 강조를 했었고, 네. 10to10까지 같이 풀면서 자, 시험에 같이 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팩트볼. 그래서 뭐 글을 싹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적어주시면은 좋은 그 점수가 분명히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확하게 다 들어가면은 충분히 좋은 그 점수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비교표 할 수 있겠죠. 경량 충격음 시험, 예, 태풍 머신, 예, 같이 비교할 수 있겠죠. 네. 자. 층간소음이 137에 나왔었죠. 층간소음 문제가 나오고 또 한 해 걸러서 또 139에 또 연속된 문제, 예. 또 관계된 문제가 또 출제됐네요. 그러니까 137의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 문제가 나왔었고, 이 성능 미다시 요 보안 시공은 136회 나온 거죠. 네.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방법. 뭐 문제는 상당히 길은데 결국 물가 변동이죠.
물가 변동도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렸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렸고요. 설계 변경 문제랑 같이 또 풀렸습니다. 설계 변경. 제가 이제 강조했었습니다. 그 지금 131회에 클레임이 나왔었죠. 25점짜리로 클레임. 클레임이 나왔었고 132회 때 25점짜리로 요때 설계 변경 나왔었죠. 설계 변경 나오고 그리고 133회 때 요때 10점짜리로 요때 건설공사비 지수. 건설공사비 지수. 지금 제가 건설공사비 지수도 많이 풀렸거든요. 왜 지금 최고치 또 찍었습니다. 134 찍었습니다. 지금 건설공사비 지수. 무조건 또 설계 변경 나오면 우리가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인 그 건설공사비 지수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건설공사비 지수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4년 7월 달에 기준 연도가 15에서 20년도로 변경됐죠. 네, 시간 변화에 따른 직접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시장 단가에 우리가 23년 1월 1일서부터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표준시장 단가 나오면 제가 건설공사비 지수까지 같이 또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34회 때는 뭐 나왔죠? 요때 물가 변동 나왔습니다. 물가 변동과 여기선 하나 더 물어봤죠. 예외 규정. 이게 또 하나 또 들어갔죠. 예외. 그래서 여기서 예외 규정은 뭐였죠? 첫 번째,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예외한다. 두 번째, 당사자의 이런 귀책에 의해서. 그리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있다, 나는. 당사자의 책임이다. 당사자가 나는 그 물가 변동을 갖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예외 규정인데, 요게 어떻게 됐다? 요게 24년 6월 달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배제 특약하면 그건 위배다. 네. 그리고 135회 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설계 변경 또 나왔죠. 설계 변경. 그러니까 요 101년 만에 또 나온 거예요. 여기. 132회 나왔다가 135회 1년 만에 첫 시험이었거든요. 네. 작년이니까 25년 첫 시험. 네. 그럼 4년인가요? 24년 첫 시험. 네. 그리고 136회 때는 직접 관련보다는 그래도 연관이 있는 하도급 연동제 용어 나왔죠. 예, 10% 이상 등 올랐을 때 재료에 대한 보정을 해주는 하도급 연동제 시험에 나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걸른 거죠. 137, 138. 그럼 충분하다. 지금 139에는 설계 변경 나올 수 있다. 설계 변경 포함 물가 변동. 그러니까 결국 139회 때 뭐죠? 요거 물가 변동 나온 거죠. 물가 변동. 그리고 25점짜리 뭐 나왔어요? 하도급 연동제 또 나온 겁니다. 하도급.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다 이런 상황과 연관돼 있다. 분명히 물가 변동 계속 나오고 있고 계약 변경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본 거죠. 중요하게 봤고 제가 일반 우리가 텐투텐이나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스터디한테만 이제 제가 톡으로 보냈는데 요게 이제 그 중동 전쟁을 통해서 요게 우리가 물가 변동을 보전해주는 이제 공공계약 지원 조치가 발령됐더라고요. 공공계약 지원 조치. 그래서 제가 그거 스터디 분들한테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공공계약 지원 조치. 공공계약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원 조치가 26년 4월 20 며칠이죠? 4월 10일 날 발효됐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적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냐면 또 같은 날에 또 면접을 봤어요. 면접. 예. 같은 날에 면접 봤기 때문에 면접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나서 제가 이제 그 면접 준비하시는 분한테 올려드리다가 이제 제 스터디 하는 분들한테 올려드렸었거든요. 네. 물가 변동 나오면은 지금 현재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통해서 지금 완화의 과정을 적어라. 그러나 공공기관에만 지금 해당되는 이런 법령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민간 80% 8화를 차지하는 이런 민간공사는 공공기관도 적용하기 불투명한데 민간공사도 이렇게 적용해줘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런 건설의 생태계가 발현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갖고 다 문구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이제 면접도 있어서. 네. 그래서 공공계약 지원 조치도 적으셨습니다. 적으신 분들은. 네. 이 정도. 자, 그래서 물가 변동이 낮다라는 거죠. 네, 물가 변동. 자, 정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불공평한 이런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정 요건은 당연히 기간 요건, 등락 요건, 청구 요건 요거 못 쓰시겠습니까? 다 모든 분들이 다 작성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나머지 이런 내용들로 충분히 물가 변동은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입니다. 네, IPD 프로젝트 발주 방식. 이것도 제가 장판지 시간에 말씀드리죠. 네, 파트너링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맥락이다. 네, 그게 이제 오랜만에 103회 이후로 출제가 됐습니다. 모의원에서는 이제 파트너링 계약 방식에서 이제 같이 이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의원에서는 서브 문제였다. IPD. 네. 장판지 시간에 말씀드린 그 맥락이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하나의 팀을 조직해서 공사를 완성시키는 방식.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모든 분들이 다 작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12번.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의 거푸집 해체 기준. 네. 해체 기준. 용어로 나온 지는 멀어 보이는데 126회지만은 서술 문제로는 계속 출제입니다. 이거. 네, 137회도 해체 전에 개별 확인사항 당연히 해체 기준 적어야 될 것이고 134회에서도 해체 시 유의사항에 또 적어야 될 것이고 133회에서도 해체 시기 같이 또 물어보고 서술 문제에서 항상 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동발이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는 문제다. 네. 그 내용, 우리 표에 있는 내용 당연히 작성하셨죠. 압축강도 시험을 할 경우, 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다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인 경우는 10메가파스칼도 작성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필러 동발이 빼먹지 않게 필러 동발이까지 다 작성해야 된다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제가 장판지 할 때 다 써드리고. 그리고 시험하지 않을 경우 같이 해주고, 거푸집에 대한 내용은 저거 2개 정도 쓰고, 정의 쓰면은 그냥 한 페이지 꽉 차버리죠. 네. 어떠한 내용으로도 채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겠고요. 자, 13번. 네. 건물 일체형 태양광 BIPV. 네. 요 문제도 오래됐지만 제가 장판 시간에 말씀드리죠. 이것도 모의2에서 같이 풀어봤어요. 네, BIPV. 그래서 일체형 태양광 판넬이다. 네, 제가 장판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체형 태양광 판넬. 지금 현재 일반 구조물, 일반 업무 시설에서 일체형 태양광 판넬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혹시 모르시면 여기 대각선에 우리 인사동 출입구에 있는 대각선 현안에서
그 시공하고 있는 그 현행 그 구조물이 있거든요. 네, 그 10층 뭐 10몇 층이랑 20층짜리 그 같이 올라간 거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제가 점검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었어요. 저 왜 그 검은색 왜 그 빛나는 걸 저렇게 이렇게 그 체스처럼 검은색 빛을 왜 이렇게 했을까? 저게 무슨 의미일까? 항상 제가 요즘 그 다니면서 조금 그런 게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그 BI 피부였더라고요. 저걸 왜 검은색으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BI 피부이다. 그래서 혹시 일체형 태양광 판넬 이렇게 보시면은 낮에 보시면은 그 대각선의 그 인사동 그 보시면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픽스 창 이렇게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게 BI 피부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BI 피부를 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장판지 시간에도 저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 BIPV가 뭔데 신재생에서 지금 왔으니 그 특징과 활용 방안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리고 비교표를 뭐라고 또 같이 하라고 했습니까? BAPV랑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BAPV. 예. 네. 요거는 뭐예요? 일반 구조물에 사용하는 덧붙이는 거죠. 덧붙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아파트나 이런 지식산업센터 가면 옥상에 많이 그 우리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그게 BAPV다. BAPV. 예. 그래서 BAPV랑 네. 같이 이건 그 덧붙이는 이런 개념입니다. 일체형이 아닌 태양광. 이게 BAPV랑 같이 비교하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교시를 한번 좀 길게 한번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부의 양에는 뭐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적용이. 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진행 중이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기출 문제고 그리고 예상 문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10문제를 선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수치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치들을 과연 적었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추가 점수를 이제 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점수가 나와 보면 이제 알 것이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점수를 이제 이제 복귀 답안을 또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보시면은요. 네, 연약지방 말씀드린 대로 pH 말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27에 나온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회차에 현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10-10에서 말씀드렸죠. 네, 이번엔 pH 나올 때 됐으니 이제 pH 말뚝을 같이 풀자고 해서 문제를 같이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자, 타워 크레인은 뭐 당연한 겁니다. 뭐 기본 문제인데. 역시 전회차와 동일하게 출제됐다라는 문제. 그래서 제가 항상 풀어보라고 그랬죠. 전회차 타워 크레인 10점짜리 나온 텔레스코핑을 문제를 소수 문제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회차 문제를 풀어봤으면 조금 더 멀리 있지 않은 이런 문제로 볼 수 있겠고요. 자, 한 번에 보시면 화재 감시랑 화재는 기출 문제인데 화재 감시자까지는 사실은 이제 용어 안 좋은 문제예요. 안전에서 뭐 출제가 계속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요거 적을 수 있어요. 왜? 패치 대상이니까.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적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시공이기 때문에 분명히 화재 감시자와 어떠한 비슷한 수치가 들어가면 분명히 점수가 나올 것이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다. 네. 그리고 4번은 기본 문제죠. 이것도 타설과 양생을 딱 꼬집어 나왔어요. 네, 재 형태의 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장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스마트는 전회차에도 출제된 거잖아요. 그건 똑같은 맥락이죠, 뭐 이것도 스마트는. 네. 그래서 이것도 10-10 특강에서 같이 이런 뭐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 같이 풀어봤고, 요것도 이제 이제 좀 안전 쪽에 좀 치우친 문제죠. 예, 이제 공단에서 작업 계획서를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 우리가 사전조사랑 작업 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계별 작업 계획서 내용을 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단계를 가르쳐 줬어요. 사실. 단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냥 뭐 비슷하게 다 작성하는 문제였다라는 것도, 요것도, 예, 이 5번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하기 싫은데 뭐 같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던 문제, 요 혹파리, 네, 요것도 이 그 공동주택에서 이제 하자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요 하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네 문제를 선택하기가 힘드니 결국 요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그냥 재밌게 쓰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같이 문제 보시면은요. 네, 서술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연약지반 기성제 콘크리트 활동 항타시 지지력 감소 원인. 이거 127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 to 10에서 같이 풀었습니다. 왜 풀었냐? 이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현타가 138에 나왔는데 현타를 뭘로 풀었다고 했습니까? 기성으로 푸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 점수가 몇 점 나왔다? 35에서 40점 나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조금 합격하실 분이 합격을 못해서 제가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타가 나오고 바로 또 이런 기성이 나왔다라는 거. 뭐 지지력 감소 원인 이렇게 뭐 보시고 감소 대책은 우리가 기성 콘크리트의 개념, 예, 그림도에 있는 개념, 그 지지력 판정 방법까지 이렇게 다 작성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충분히 다 작성하실 수 있겠고요. 타워 크레인 마찬가지입니다. 타워 크레인 뭐 배치 계획 고려 사항. 네. 그리고 전회 차에 나온 10점짜리 텔레스코핑 작업 순서, 작업 유의사항을 물어봤었죠.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 작업 순서, 그리고 유의사항, 뭐 그 이외에 뭐 동영상서부터 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충분히 다 작성하셨겠고요. 자, 문제 3번. 그래서 우리가 화재 시공기술에서는 이제 화재 원인 및 대책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순수 안전 문제입니다. 순수 안전 문제. 네, 그래서 화재 위험 작업 모든 분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용접, 윤당, 뭐 전열 기구, 뭐 토치 작업, 뭐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겠고요. 화재 감시자 배치 기준도 보시면 11m 가연성 물질 그 이상 떨어지지만 불꽃에 의한 발화. 그리고 다음 쪽에 반대편의 면에 있어도 열전도 열박사에 의해서 발화 우려가 될 수 있는 장소, 업무시설, 업무는 가연성 물질 확인, 가스검지 경보 성능, 작동 여부, 그리고 근로자 대피, 그리고 화재 위험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의사항에 우리가 임시 소방시설이 132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또 임시 소방시설까지 또 넣어주면 뭐 그림 다시 또 포함되는 거죠. 네. 자, 문제 4번. 네, 콘크리트 타설, 양생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형태. 당연히 뭐 우리가 제가 총평 써드린 것처럼 뭐 그 어떤 처짐, 어떤 치마, 뭐 누수, 붕괴, 그리고 뭐 양생은 당연히 질식이죠.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제 재해 형태와 위험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재해 형태, 위험 요인 같이 묶어서 그 그림도에 있는 개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 안전 장비, 네. 그래서 뭐 콘크리트 양생 온도, IoT, 뭐 스마트 안전 뭐 웨어러블, 그리고 이런 농도. 그럼 결국 뭐야? 제가 사실은 이제 밀폐 공간 많이 찍었었잖아요. 밀폐 공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래서 그 밀폐 공간을 여기에 넣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밀폐 공간. 당연히 실식이니까. 제가 뭐 강조했습니까? 뭐 쓰라고 했습니까? 밀폐 공간 뭐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은. 네? 12월 25년 12월 1일인가요? 예, 그래서 사업주 의무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일부 개정됐습니다. 일부. 보시면 그 네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네 가지. 첫 번째 뭐죠? 측정 장비 의무화. 측정 장비를 이제 줘야 된다. 측정 장비.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취. 자, 그리고
특정 이런 기록을 몇 년?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특정 기록.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다 똑같죠, 이거는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밀폐 공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 무조건 밀폐 공간 나오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사업주의 의무 강화 무조건 다 집어넣으라고 했거든요.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네. 이것도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제가 이제 밀폐 공간을 이제 제가 찍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10to10에서 제가 이제 그 슬라브 처짐에 대해서 같이 문제 풀어봤거든요. 같은 맥락이죠. 슬라브 처짐. 예, 타설 시의 재 형태가 또 처짐도 들어가니까요. 예, 처짐.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문제 5번. 이것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보시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25년에 좀 보완되면서 공단의 그 작업계획서가 이렇게 보완 떴거든요. 그 내용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계획 수립 단계, 그리고 사전조사 확인 점검 단계, 그 내용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이해되십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냥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운행 경로, 위험 요인, 안전대책, 예, 작성 및 수정 단계,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채워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6번 선택하기 싫었어도 우리가 네 번째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네, 혹파리 발생 원인. 네. 이번에 보시면 이런 그 심재 제조 과정에서 잔조나 이런 유충들의 알, 이런 게 준공 후에 실내 고온 다습 환경과 결합해서 이런 부하로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에 대한 방지 대책, 또한 제작 반입 단계, 뭐 시공, 이런 보양 단계, 그리고 준공 및 입주 단계로 해서 구분해서 이제 작성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준공 및 입주 단계 보면 베이크아웃 또 있는 거죠. 네.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3교시입니다. 자, 그럼 또 3교시에 또 스트레스 받게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는 어떠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무방한 것이겠고요. 네. 정확하지 않지만 모든 총론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이런 안정액은 뭐 당연한 문제겠고요. 우리가 충분히 문제풀이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제가 10to10에서 또 이제 도장이 130회 나왔기 때문에 마감에서는 도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의고사 예상 문제뿐만 아니라 10to10에서 제가 도장에 대한 문제를 그 130회 문제를 제가 계속 풀렸죠. 그래서 지금 도료의 이거 종류만 또 하나 물어봤는데 또 전에는 이제 구성 요소도 이제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도료의 종류를 물어보고 기존의 그 문제로 출제됐다. 그리고 하중전달 특성 이제 끊어치기 이제 전위봅니다. 이것도 104회 때 우리 그 기출 문제입니다. 104회 때 나왔습니다. 네, 트랜스포거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 네, 이것도 104회 기출 문제 예상 문제에 들어 있는 문제거든요. 네,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거푸집 고려하중, 요거 하중과 콘크리트 치갑은 뭐 당연한 뭐 기본 문제. 그래서 뭐 2교시도 충분히 이제 네 문제 작성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네. 그리고 뭐 6번 문제는 많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123회 기출문제인데,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아닌데, 요 근래 이제 123회 나오고 이제 처음 나왔는데 또, 네. 답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보시면은, 네.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인데, 이제 그 고위험 공정. 그래서, 그 고위험 공정을 같이 이제 올려봤고요. 노동부에서 제시한 고위험 공정입니다. 보시면 다 고위험 공정 보시면 우리가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워 크레인서부터 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에 다 들어갑니다. 예, 뭐 이게 지게차 고소 작업 때 다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에 다 우리 현장에서 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다 이제 차량계 건설기계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항탕 발기 다 펌프 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해체 작업 뭐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우리가 충분히 다 작성할 수 있을 것이겠고요. 뭐 위험성 평가까지. 자, 문제 2번. 네, 지하 연속벽. 요것도 기출 문제죠. 네, 뭐 용어로도 128회 때 10점짜리 안정액 나왔었고, 안정액의 기능과 요구 성능이 109회 때 나온 문제고, 안정액의 슬라임 처리 방법이 또 111회 때 나온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안정액의 기능, 우리 교재에서 가져왔고, 요구 성능, 네. 뭐 우리 다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슬라임 처리 방안. 네. 그래서, 뭐 안정액 기준까지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작성하셨으면 뭐 기본 점수 다 나오시리라 보겠고요. 자, 문제 3번의 도장이죠. 네, 도장이 130회 출제되고 이제 출제될 때가 됐다. 120회 출제됐었으니까. 그래서 도장이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 거슬른 건 도료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지금 용어 교재에서 가져온 거죠. 뭐 수성과 뭐 유성 나누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료의 종류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다 작성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아는 도료의 종류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자 유형. 하자 유형이 있으니까 당연히 원인이 나올 것이겠고, 네, 그리고 방지 대책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답안을 작성했고요. 그러니까 이 답안이 정답이라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답안을 보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설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만든 거지. 이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 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이거 잘못된 답안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답안은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교재를 가지고 와서 만든 답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작성 안 하셔도 되고 하자 유형과 대책 이렇게 표로 작성 안 하셔도 되고 다 아이템화해서 그림 그리고 다양하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자, 전이 플레이트. 네. 하중 전달 특성 그리고 수평 끊어치기. 네. 지금 수평 끊어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전이 플레이트든 전이 보든 다 수평 끊어치기 하고 있고요. 네. 한 번을 끊어치든 2회를 끊어치든 다 끊어치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104회 때 전이 보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같은 맥락이죠, 뭐. 네. 이거는 이제 면접에서도 자주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모의 2에서도 이제 문제풀이 했고요. 네. 하중 전달 특성 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끊어치기 유의사항, 당연히 콘크리트, 또한 철근, 보강근 넣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동바리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충분히 채우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네, 거푸집 설계 시 고려하는 하중과 콘크리트 치갑. 네, 뭐 치갑 134에 나왔는데 또 바로 출제됐네요. 네, 고려하는 하중. 네, 적어주실 수 있겠고, 그리고 콘크리트 치갑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우리 장판지에 있는 내용 보시고 작성하면은 이것도 뭐 기본 점수 다 나오리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선 문제 4개가 다 선택되기 때문에 요 6번까지는 그렇게 뭐 갈 필요가 없었다. 이 3교시는. 네. 그래서 요것도 이 123회 출제된 문제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줬죠. 뭐 커튼홀과 세대간 그리고 덕트 그리고 방화문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답안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문제. 많은 분들이 선택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방화구역 설치 기준 층과 같이 이렇게 구분해 봤고요. 그리고 커튼홀 슬라브 틈새와 뭐 세대벽 그리고 설비 덕트 그리고 방화문 그래서 이런 내용들 조금 집약해서 법령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3교시는 4문제 작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던 문제였다. 3교시 이렇게 보시겠고요. 자, 4교시입니다. 4교시는 조금 어려워하셨습니다. 한 문제 정도가 마지막 문제가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교시까지 갔을 때는 그래도 좀 기출문제 좀 더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4교시를 보고 조금 많이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은 연동제 이거를 직접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서술 문제로 작성하기에는 힘들겠고요. 자, 그리고 2번 당연히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기출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단계별 이물질 그리고 어떤 이런 관리 대책은
우리가 적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예, 우리가 골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작성되셨다라는 거. 그리고 오랜만에 또 철근이죠, 철근. 네, 철근 뭐 간격이 나오니까 피복이죠, 뭐. 피복에 대한 내용 당연하게 출제, 모의고사에서 푸는 문제겠고요. 네. 그리고, 프리스타일 그 PSG 콘크리트도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용어 문제로 좀 이게 나오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서술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도 시공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작성이 편리한 문제인데, 근데 이게 서술이기 때문에 채우는 게 그래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장스펜이기 때문에 포스텐션을 우리가 하는 현장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은 작성하기가 편리하신데, 이제 공부를 해서 보지 않고 공부만 해서 이제 서술도 작성하시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 문제입니다. CFT. 드디어 나왔습니다. 서술 문제 120회 이후로 이제 서술 문제가 출제됐고요. 135회 때 용어로 출제됐었잖아요. 서술 문제 출제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안전에 관계된 업무에 계신 분들은 이거 별거 아닌데 채우는데 그런데 이제 안전과 전혀 무관하신 분들은 요 문제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네 문제 선택하는 게 요 4교시가 여기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개인의 어떠한 직업에 따라서 또 틀릴 수 있겠지만, 네. 자, 같이 문제 보시면은요. 자, 요거 136회 나온 거죠, 1번. 네. 연동제, 네.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 예, 적용 대상. 그리고 체결 시 주요 기재사항. 요거 제가 136회 때 해설 강의 때 문제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이 체결 시 주요 기재사항. 그대로 같이, 그게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직접 연동제를 하시는 분들은 지장이 없는데 서술로 작성하기가 또 만만치 않다라는 거. 자, 문제 2번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공 단계별 이물질 제거 방안, 관리 대책. 네. 그래서, 이게 유사 문제가 사실 이 85회 때 이게 보시면 거푸집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방지 대책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거푸집 공사에서 발생하는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현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물질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강도 내구성, 수밀성 저하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겠고, 그럼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안, 그래서 단계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푸집 이제 제작 단계서부터 그리고 철근의 배근 단계서부터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전 그리고 타설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관리 대책은 어떠한 품질 관리, 작업자 교육서부터 현장 관리, 예, 이런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문제 3번. 철근의 간격 유지가 구조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예, 목적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위별 시공식 관리 대책. 그럼 피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피복이 과다한 경우와 과소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문제가 다 이제 과다한 경우 저 내하력의 개념 적어 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소인 경우가 많이 이제 작성을 해 주시는데, 이게 이제 슬래브, 부위별 슬래브 기둥 벽 시공 시 이제 관리 대책이라 이제 사실 구분해 놨지만,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사실 무방하다. 결국은 스페이서, 피복, 결소, 뭐 타설 시 시공 관리, 결국 어떠한 기계식 이음, 그리고 뭐 어떠한 후프, 띠철근, 그리고 어떠한 프리 회부로 가는 이런 맥락으로 작성해 주시면은 요 내용도 충분히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포스트 텐션 공법 적용할 경우, 네, 그래서 요 포스트 텐션이 요게 나온 게 이제 107회 때 이제 나온 문제인데, 예, 여튼 서술로 작성하기에는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특성, 효과, 그리고 시공계획 수립, 그리고 시공 단계별로 뭐 시스관 설치하면서 타설, 긴장, 뭐 그라우팅, 품질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시공하신 분들은 쉽게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하셨더라. 네,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은 4교시를 작성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제 공부의 어떤 본인의 어떤 경험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제 여쭤봤을 때, 네, 보시면 되겠고, 자 CFT 135에 10점짜리 나오고 이게 120회 나왔었죠. 네,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그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조적 특성, 네. 보시고 이제 이음 방법은 우리가 이제 용접이나 볼트 뭐 이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충전 방법 뭐 트레미 공법과 우리 하버 아비 공법은 기존에 다 우리 그림도에 다 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따로 이렇게 해서 뭐 당연히 이제 다이아프레임 우리가 나와주는 거, 네, 컨스트럭션 조인트 있는 거 이런 타설 관리하는 부분 우리 그림도에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것도 안전 쪽에 치우친 문제. 네, 정말 기본 문제인데, 네, 그래서 안전점검 종류, 예, 보시면 당연히 이제 시설물의 종류 나오면은 1종, 2종, 3종 뭐 기본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규모 취약시설까지, 전통시장, 소규모 취약시설까지 우리가 몇 가지만 적어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안전점검 종류는 4가지죠. 예, 정기, 정밀, 긴급. 긴급은 이제 손상점검하고 특별점검하고 또 나눠질 수 있는데, 정밀안전 진단까지. 그래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도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시설물 중대한 결함이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토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량, 터널, 댐이거든요. 그래서 항만, 뭐 하천, 그리고 뭐 절토 옹벽, 절토 사명, 옹벽 이 정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기존 뭐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작성하기는 뭐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에 관계되신 분들은 적는 데는 전혀 또 지장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요 4교시에서 마지막 한 문제가 모든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던 분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39회 같이 해설 강의를 봤고요. 그래서 문제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적게 뽑을 것이냐 많이 뽑을 것이냐 그건 모릅니다. 어차피 발표는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발표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발표 나기. 왜냐하면 그 8월 22일이죠. 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또 이제 날 더워지고 막 힘들거든요. 서서히 준비를 시작하면은 또 발표 났을 때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중간에 쉬면 또 쉼 고르게 하면은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이거 다음 개인이 또 뭐 모의 1에 갈 수 있고 모의 2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모의 2가 끝나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저하고 같이 상담하시면서 공부 방향을 다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모의원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